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으로 몇 년 전 저에게 일어난 아주 웃기고 기가 막힌 일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어 찾아오게 되었어요. 어떤 말로 포문을 열어야 여러분들의 흥미를 잡을 수 있을까? 제가 말 주변머리가 영 없어서 걱정이 되긴 하지만 지체 없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게 되면 저에게 정말 마음고생 많았다. 언젠가 해는 뜨는 법이라고 이제라도 마음 푹 내려놓고 행복하라고 말 한마디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 글을 적으면서 저에게 일어났었던 수많은 사건을 되새김질 하다 보니 문득 화가 나기도 하고 다시 한번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하네요. 제가 느낀 여러 감정들을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참지 마시고 저처럼 다 질러버리고 눈치 보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저희 개차반 같은 시댁 그리고 끝끝내 이뤄낸 제 복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랑 남편이랑 처음 만나게 된 순간은 소개팅도 지인들과의 모임도 아닌 길거리였어요. 정말 우연히도 길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어릴 때 심장수술을 받았던 이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몸이 조금만 피곤하거나 하면 길에 앉아서 꽤 긴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늘 있었던 일상이라 사실 저에게는 크게 특별하지 않은 일상이었지만 남들 눈에는 그게 특별해 보일 수도 있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날도 제 몸이 조금 고장나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당장 쉴 만큼 몸이 안 좋았던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 무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봐야 서울 시내 한복판을 조금 빠르게 걷는 정도였는데 순간 저에게 쇼크가 찾아왔고 길에서 쓰러지게 되었는데 우연히 제 옆을 지나가던 남편이 저를 살려주었어요. 남편은 의사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었고 제 심장이 크게 고장나기 전에 응급처치를 해주어서 저는 금방 의식을 되찾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남편이었기에 고마운 마음에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연락처를 받아오게 되었고 고민 끝에 남편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고마운 분이니까 하는 마음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두어 번 더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 사람이 참 진국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저 의사라서 좋게 보였던 것은 아니었고요. 하나하나 저를 세심하게 챙겨주는 모습이 이 남자라면 나의 평생을 맡겨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고 느끼게 된 거였거든요. 용기를 내서 연애를 해볼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았고 쑥맥이던 남편은 저의 물음에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주었고요. 저희는 남부럽지 않은 연애를 한 뒤에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집안, 그러니까 시댁은 시부모가 자수성가한 집안이었어요. 젊었을 시절에 엄청나게 고생해서 아들 셋을 키워낸 집안이었어요. 아들 하나도 키우기 벅찬 마당에 셋이나 키웠다고 하니 우리 시어머니의 아들 사랑은 이로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거기다가 그 아들 셋이 전부 현대의학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니 우리 시어머니의 눈은 하늘을 찌르는 정도로 높았죠. 우리 남편은 첫째 아들이었는데 의사였고 둘째 도련님은 약사로 일을 하고 있었으며 셋째 도련님은 제약회사 연구원이었어요. 시부모님의 가장 큰 자랑이자 자존심이자 포부였던 우리 남편은 저랑 결혼을 하고 싶다고 시댁에 알렸을 때 시댁의 반대로 인해서 살이 쏙 내릴 정도로 힘들어 했습니다. 시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우리 남편은 저를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많이 다투기도 했었더라고요. 시댁에서는 제가 심장병을 앓았었던 이력을 가장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거기다가 지금도 조금만 무리를 하면 많이 힘들어 했으니까요. 몸이 100% 성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나 있겠냐고 하시면서 장남이 대를 이어야 하는데 시원치 않은 며느리는 받아줄 수 없다고 대놓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어요. 거기다가 저희 아빠를 비롯해
친가 식구들이 전부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한국에서 생활하지 않으시고 중국에서 체류를 하고 계셨었습니다. 저희 엄마랑 아빠 사이가 무척이나 좋은 인고 부부였지만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따로 살고 있는 모습만 보여지다 보니 시댁에서도 오해를 하신 거죠. 이혼을 하기 위해서 별거 중인 것은 아니냐. 이혼한 집안의 딸이랑 우리 아들이 결혼하는 건 죽어도 볼 수 없다고 하시면서 가정사로 투집을 잡으셨어요. 저는 솔직히 억울했죠. 제가 몸이 아팠기에 저희 엄마가 아빠를 따라 중국으로 가지 않고 한국에서 머물고 계셨던 것이었으니까요. 아빠의 사업이 워낙 바쁘고 거대했기에 아빠가 한국에 들어올 수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이산 가족이 된 건데 그걸로 투집을 잡으니 누가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희 부모님의 이야기를 운운하면서 반대를 하셨을 땐 저도 더럽고 치사한 마음이 들어서 결혼을 때려칠까 엄청나게 고민을 했었어요. 하지만 저희 남편은 저의 참사랑이나 다름없었고 여전히 언제 봐도 좋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댁에 볼 일이 있어서 갔던 저에게 갑자기 시아버지가 중국어로 된 책을 가지고 오더니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상견례 자리에서도 그렇고 결혼식에서도 저희 친가가 전부 중국에 있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었더니 당연히 저도 중국어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셨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해외에 나가본 일도 없고 교육과정도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초졸이 무슨 소리냐 하시겠지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심장병이 발발하는 바람에 수술과 회복에만 몇 년이라는 시간을 쏟아붓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중학교 1학년 입학 이후에 학교를 제 발로 걸어서 나가본 일이 전혀 없었고 출석수가 모자라 유급을 거치다 결국 자퇴를 하게 되었어요. 심장병이 생긴 이후에 비행기를 타는 것조차 무리가 갈까 무서워서 그 뒤로 장시간 비행을 해본 적도 전혀 없었고 중국에도 가지 않았었습니다. 아빠가 저에게 중국 공기가 너무 나쁘니까 굳이 올 생각하지 말라고 하셔서 사실 중국에 뭐가 유명한지도 전혀 모르고 살았었어요. 중국어 말씀이세요? 저 전혀 몰라요. 저 중국에 나가본 적도 없고 한자는 정말 봐도 너무 꼬부랑 글씨라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너 어릴 때 중국에서 살았던 거 아니었어? 대학까지 중국에서 나온 줄 알았는데 그럼 너 어디 학교 나왔냐? 무슨 학교요? 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나온 학교는 왜 물어보세요? 아니 무슨 초등학교를 말하는 게야. 뜬구름 잡는 소리 하고 있어. 대학 말이다 대학. 어느 대학에 나왔는지 생각을 해보니 들은 기억이 없잖아. 저 대학을 나오지 않았는데요. 대학을 다닌 적이 없으니까 어디 나왔는지 말씀드린 적도 당연히 없죠. 그러자 옆에서 조용히 듣고 계시던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서 저를 쳐다보시는 게 아니겠어요. 시아버지도 입을 떡 벌리시고는 대학을 안 나왔다고 하면서 저를 추궁하셨어요. 아니, 고등학교를 다닐 때 얼마나 공부를 못했으면 대학 하나를 못 나와서. 그럼 뭐야? 우리 며느리가 고졸이라는 말이야? 고작? 고등학교 때 성적이 어땠는데? 저 고등학교도 안 나왔는데요. 고등학교 때 성적이 어땠을지 모르겠네요. 그럼 뭐야? 고등학교 중퇴란 말이야? 도대체 학창 시절에 뭘 어떻게 살았길래 고등학교 중퇴야? 저 중학교 중퇴인데요. 제가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몸이 눈에 띄게 안 좋아지는 바람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느라 학교에 출석을 거의 하지 못했어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부모가 남편을 있는 힘껏 째려보는데 제가 너무 솔직하게 다 말을 해버렸나 싶은 생각도 잠시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가족으로 묶인 사이에 이걸 속이고 숨기고 해서 뭐가 좋겠어요. 어차피 살면서 제가 가진 지식의 바닥이 드러날 게 분명한데
매도 먼저 맞는 게 낫죠. 시부모님은 이미 제 말에 거품이라도 물 것처럼 굴었고 남편에게 제가 듣고 있는 앞에서 대놓고 제 흉을 보시더라고요. 너는 의사식이나 되어서는 어떻게 저런 걸 마누라 삼겠다고 데려오고 그래? 아무리 그래도 중학교 중퇴가 말이 되니? 평생 공부만 한 이 짝으로? 아니, 내가 평생 공부만 했으니까 와이프는 자유롭게 산 사람이면 좋은 거 아니야? 부부 생활하는데 학벌이 뭐가 중요해. 어차피 나랑 살 거고 나랑 잘 맞으면 되지. 아유,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살 것도 아닌데 참견하지 마시죠. 처럼 판푼이를 아우 내가 어떻게 며느리라고 소개시키고 자랑하냐 이 말이야.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데리고 와서는 평생 병수발이나 들게 생겼는데 너 이거 미리 알고 있었어? 아니면 지금 알았어? 지금 알았으면 아주 문제가 심각한 거다. 이거 사기 결혼이야. 어머니, 무슨 사기 결혼이라는 못된 소리까지 하고 그러세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아무리 어머니라도 너무하셨습니다. 뭐가 어째고 어째? 아주 단단히 여한테 올려서는 어미가 하는 충고도 못 알아듣고 감싸고 도는 거야 지금? 어쩐지 처음 볼 때부터 마음에 영 안 들더라니. 깨름칙한 구석이 있어서 정이 안 갔나 보다. 너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시어머니는 정말 학벌이라는 게 인생에서 가장 큰 업적을 남기는 것인 마냥 저를 쥐잡듯이 잡으려고 굴었고 보다 못한 남편이 저에게 집에 가자고 하더니 시댁에서 끌고 나오더라고요.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가 뒤통수에 대고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게 느껴졌지만 어차피 제가 시댁에 자주 올 일도 없고 할 테니 무시하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 이후부터는 뭐 말 안 해도 비디오처럼 재생되시죠. 걸핏하면 학교를 못 다녀서 그런 거다. 머릿속에 든 게 없으니 저런 행동을 하는 거다 하면서 저를 무시하셨죠.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게 저를 무시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시모가 귀여워 보일 때도 있었어요. 제가 워낙 그런 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잘 흘리는 성격이라서 상처를 받지도 않았고요. 시부모가 저에게 어떻게든 트집을 잡으려 할 때마다 남편이 잘 막아서주기도 했고요. 하지만 정작 문제가 터지게 된 것은 결혼을 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찾아와 이렇게 사연을 털어놓게 된 결정적인 일들이 전부 결혼한 지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일어났거든요. 남편에게는 2명의 남동생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한 지 1년이 지난 뒤에 둘째 서방님께서 결혼을 했는데 동서의 직업은 남편과 같은 의사였어요. 우리 남편이랑 같은 병원에서 일을 하던 여의사였는데 남편이 직접 소개팅을 주선했다고 하더라고요. 둘째 서방님이랑 성격이나 취미가 잘 맞았었나 봐요. 둘이 연애를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결혼까지 하겠다고 찾아와 인사를 드렸고 양가에서 늑장 부릴 필요 없다고 서둘러서 결혼을 시킨 거죠. 우리 시어머니 아주 난리가 났죠. 정말 제가 결혼한 이후에 처음 보는 신난 얼굴을 하고 둘째 동서를 맞이하는데 배알이 다 꼬일 지경이었어요. 예, 너는 입도 뻥끗하지 말고 얌전히 있기만 해. 무려 의사인 며느리가 들어오는데 저쪽 집안에서 첫째 며느리가 초등학교만 졸업한 걸 알면 아우, 네 남편 얼굴에만 먹칠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 사람들 얼굴에 먹칠하는 거랑 다름없는 거다. 절대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래도 저도 아랫사람이 생기는 건데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손 윗사람이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 둘째 며느리가 의사인데. 너 괜히 입 열었다가 무시당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니까. 내가 부끄러워서 원. 아주 신신당부를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상견례 자리에서 눈치만 보면서 동서가 될 여자에게 아무런 질문도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상견례 분위기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졌는데
은근슬쩍 제가 동서에게 질문을 하려고 하면 시어머니가 딱 막아버리더라고요. 한두 번도 아니고 상견례 내내 제가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말을 막아버리니까 아니 아무리 눈치가 없는 사람도 눈치를 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저쪽 집 시어머니가 맏며느리를 무시하고 못 살게 구는구나 하는 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독이 된 건지 제가 시댁에서 대접을 못 받는 큰며느리라는 걸 눈치채고 나서부터 동서도 저를 살살 무시를 하려 들었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 같이 저를 조롱하고 무시하기 시작했는데 결혼 이후 첫 명절에 시댁이 다 같이 모였을 때 정점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저희 시댁이 제사가 딱히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명절에는 다 같이 음식을 만들어서 먹곤 했는데 그날도 다 같이 모여서 전을 부치려고 할 때였어요. 동서가 저를 빤히 지켜보더니 약간의 조롱기가 섞인 웃음을 입가에 달고 말을 걸더라고요. 형님은 집안에서 살림이나 하시는 게 적성에 맞으시나 봐요. 저는 집에만 있으면 무기력해지고 싫던데. 밖에서 일하는 게 좋더라고요. 집에서 집안일이나 하는 사람은 자기 자아가 없이 사는 것 같잖아요. 백수 말이에요, 백수. 아이고, 우리 둘째는 당연히 의사니까 밖에서 일을 해야지. 그렇게 똑똑하고 마음씨도 고운데 의사 안 했으면 뭐 했을지 상상조차 안 간다. 우리 둘째가 일 안 하고 집에서 살림이나 한다는 건 나라에 아주 큰 실이 되는 일인 거야. 아유, 제가 어머님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거 아시죠?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제 사정을 다 이해해 주시니까 제가 결혼 참 잘했다 싶어요. 보통은 며느리들이 일 안 하고 집에서 내조나 하길 바라시던데 우리 어머님은 생각도 깨어 있으시고요. 요즘 시어머니 같지 않다니까요. 아유, 우리 둘째가 그렇게 나를 좋게 봐주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 우리 둘째 뭐 먹고 싶니? 내가 솜씨발이해서 싹 다 해주마. 그러면서 둘이 아주 짝짝 궁이 맞는데 동서가 아주 야실야실거리면서 저를 대하는 꼴이 참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앉아서 대꾸도 없이 전을 부치고 있는데 동서가 옆에 앉아서 같이 전 부칠 마음도 없는 사람처럼 구니까 저도 슬슬 짜증이 났습니다. 동서, 여기 앉아서 같이 전이나 부쳐. 이거 다 하려면 가만히 앉아서 몇 시간은 부쳐야 할 거야. 어머, 형님. 형님은 집안일 하시는 거 좋아하시지만 저는 영 이런 거 못해서요. 제가 다 망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우리 형님은 빈대떡도 잘 부치시네. 그러니까 형님이 좀 맡아서 해주세요. 저는 이상하게 이 기름 냄새 오래 맡으면 속이 미식미식거려서요. 이 많은 걸 내가 어떻게 혼자 다 해. 동서랑 같이 하려고 일부러 양도 넉넉하게 잡았는데 어서 앉아. 이거 나 혼자 다 못해. 저는 밖에서 일을 하고 온 사람인데 시댁에 와서는 푹 쉬고 싶거든요. 형님은 바깥 일을 안 해보셔서 모르겠지만 힘들어서 못하겠네요. 그래, 우리 둘째 어제도 무슨 수술 있다고 하지 않았었니? 수술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던데 첫째 쟤는 지 남편이 의사인데도 그런 배려를 못해요. 그러지 말고 저쪽 방에 들어가서 좀 쉬다가 나와. 이따가 밥 먹을 때 부릴 테니까. 그러더니 황당해하는 저를 보고 시어머니가 차갑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너는 맨날 집에서 하는 일이 이거 아니니? 네가 나서서 형님으로서 본보기를 보여도 시원찮을 판에 나도 안 시키는 시집살이를 네가 시키려고? 이 정도 양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얼른 가서 천이나 붙여. 그 이후로도 무슨 행사만 있으면 동서는 시부모에게 드릴 선물 하나만 덜렁 사오는 게 끝이고 행사 준비부터 시작해서 음식 준비까지 전부 제가 다 도맡아서 해야 했어요. 저도 억울하고 힘들었죠. 하지만 제가 손이 사람으로서 동서에게 일부러 살갑게 굴어보기도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했어요. 동서도 저랑 친해지거나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제 노력에 응답을 해주겠거니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동서는 그저 시어머니 옆에 달라붙은 박쥐일 뿐이었습니다. 형님, 저한테 요즘 이상하게 잘해주시는 게 꼭 가식적으로 구는 것처럼 보이네요. 저한테 뭐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을 거 있나 싶으신가 봐요. 내가 동서한테 받아 챙길 게 뭐가 있다고 가식적으로 굴겠어. 그냥 동서랑 친해지고 싶어서 하는 행동인 거지. 아, 대접이라도 한번 받아보겠다고 하는 꼴이 제법 우스웠어요. 형님이라고 유세 떠는 건 아니시죠? 제가 어머님한테 이야기를 좀 해야겠어요. 시어머니를 등에 업고 당당하게 구는 둘째 동서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감이 전혀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둘째 서방님이 결혼을 한 지 2년이 더 지났을 무렵, 그러니까 제가 결혼한 지 3년 차가 되었을 때 막내 서방님께서도 결혼을 하겠다며 여자친구를 데리고 시댁에 찾아왔어요. 시댁에 발을 들이는 순간 둘째 동서가 버선발로 나가서 셋째 서방님의 여자친구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뭔가 둘이 잘하는 사이처럼 보이더라고요. 둘이 뭐 잘 생각했다. 이제 우리도 한 가족이 되는구나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후배였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남편의 후배이기도 한 의사였던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의사 며느리를 또 보게 된 우리 시어머니 얼굴에는 아주 웃음꽃이 사라질 줄 모르고 난리 부르스가 났죠. 의사인 둘째 동서의 비율을 맞추는 것도 그동안 힘들어 죽는 줄 알았는데 셋째 동서까지도 의사라고 하니까 제 머릿속에는 파도가 치는 것처럼 울렁울렁 난리가 났고요. 거기다가 남편이 일을 하는 병원이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명문대 출신의 내놓으라 하는 성적을 가진 의사들만 가득하기도 했어요. 우리 시부모처럼 학벌 따지고 명예 따지는 사람들에게 둘째 동서와 셋째 동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때부터 저의 지옥 같은 시집살이는 2배, 3배 더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와 둘째, 셋째 동서가 짝짝꿍이 잘 맞던지 시어머니 생신날에도 선물을 하는데 저만 쏙 빼놓고 지들 둘이서 명품 가방을 떡하니 선물을 하질 않나? 명절이 되면 지들은 의사라 힘들었다며 손을 다치면 안 된다고 집안일을 모두 저에게 다 맡겨놓고 편안하게 TV를 보면서 수다를 떨고 있지를 않나. 우리 남편이 옆에서 매번 저를 도와주면서 동서들에게 한마디씩 했죠. 의사 후배이기도 하니까 남편이 나서서 제 편을 들어주면 항상 시어머니가 먼저 막아서곤 했습니다. 재수 씨, 둘 다 너무 집에 와서 놀기만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와이프만 분주한 것 같은데 집안일은 서로 나눠서 해야 하지 않겠어? 일 바쁜 거 뻔히 보이면 옆에서 거드는 척이라도 해야지. 왜 가만히 앉아서 수다나 떨고 있냐고. 예, 아서라. 우리 며느리들은 의사지 않겠니? 어제도 밤새 수술을 하고 와서 피곤한 와중에 시부모 보겠다고 찾아온 애들인데 좀 쉬게 냅둬라. 누구는 의사 아니야? 나도 의사야. 나도 어제 수술하고 왔어. 그래도 집안일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 어떻게 둘 다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냐고. 그래. 우리 첫째 아들도 의사인 거 잘 알지. 그러니까 너도 네 마누라한테 맡기고 여 와서 좀 쉬어라. 애가 저렇게 심성이 착해가지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집안일 하나 제대로 못해서 남편한테 손을 벌리고 있냐며 잔소리를 또 시작하셨어요. 집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는 것밖에 없으면서 왜 명절만 되면 못하겠다고 우는 소리를 하냐고 저한테 질책을 하시곤 했죠. 남편은 그때마다 제 편을 들어주었지만 정작 서방님들은 하나같이 제가 일하는 것에 관심도 없고 가만히 누워서 과일이나 집어먹고 있더라고요. 동서들도 그런 모습만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를 무시했고 저의 서러움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다가 시아버지의 생신쯤에서 저희 아빠가 중국에서 잠깐 귀국을 하셨는데 아빠가 유일하게 저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날이 시아버지의 생신이랑 겹쳐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이번 한번 시아버지 생신날 빠진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니니까
아빠랑 시간을 보내라고 양해를 해주었어요. 하지만 저도 찝찝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아버지께는 미리 연락을 드려서 선물을 전해드리고 따로 만나서 밥도 먹고 양해 인사를 드렸더니 시아버지가 겸연쩍게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처음에는 제가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다고 무시를 하셨었는데 제가 당하는 시집살이를 보고 마음이 조금 바뀌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불쌍했던 건지 뭔지 뒤에서 시어머니 몰래 저를 챙겨주시는 일도 있었고 저도 시아버지에게는 마음을 조금 열어놓고 지내게 되었어요. 저랑 시아버지랑 이야기가 다 끝난 마당에 시어머니랑 동서들이 제게 시아버지 생신날 참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글쎄. 저에게 번갈아 가면서 연락을 해가지고는 아니 어떻게 시아버님 생신인데 참석을 하지 않겠다고 할 수가 있냐. 친정 부모는 중국에 가서 만나라. 아유 어차피 집에서 놀고 먹는 백수 아니냐. 시어머니는 저에게 시댁을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배운 게 그것뿐이냐고 난리를 치는데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다고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정말 시어머니와 동서들의 선을 넘는 폭언으로 인해서 이혼을 해야 하나 깊은 고민에 빠졌는데 저희 남편이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막 울더라고요. 이렇게 삐뚤어진 식구들인지 꿈에도 몰랐다고 하면서 저를 꼭 안고 앞으로 이런 상처 안 받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엉엉 우는데 참 우리 남편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혼을 하자고 하겠나 싶어서 저도 꾹 참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조금 더 흘러 평생 여행을 다니며 놀러 다니는 재미로 살았던 우리 친정엄마가 허리 디스크가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터지게 되는데 제가 사실 예전에 심장병 수술을 받았던 대학병원이 지금 우리 남편이랑 동서들이 일을 하고 있는 병원이었어요. 세상에 국내 심장병 환자가 어찌나 많은지 제가 그때 갑자기 쓰러지면서 심장 수술을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대기 중인 환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밀리고 밀리고 저는 시름시름 앓기만 하고 하니까 저희 친가에서 더는 못 기다리겠다고 하시면서 수십억의 후원금을 병원 측에 지불을 한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잘 알지만 우리 손녀딸 먼저 수술받게 해달라고 하시면서 병원 측에 기부금을 전달하신 거죠. 한두 푼도 아니고 수십억이 넘는 금액을 냈으니까 병원 측에서도 완전 명이라는 선생님께 첫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셨고요. 사실 저희 친가에서 하는 사업이 생필품을 만드는 공장을 돌리는 것인데 지금 현재 대형 공장만 7개를 가동시키는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고 계세요. 제 목숨 하나 살리는데 수십억이 드는 건 아주 우스운 돈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셨고요. 거기다가 심장은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언제든지 급할 때마다 VIP 대접을 받을 수 있게 조치까지 취해 주셨어요. 저희 친가에서는 매년 기부금을 억 단위로 내고 계시고요. 한마디로 저희 가족은 모두 VIP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사실을 당연히 저희 남편은 알고 있었지만 저나 남편이나 티를 내지 않았고 저희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사실 이게 엄청나게 큰 자랑거리가 아니기도 했고요. 아무튼 저희 친정엄마가 디스크가 터지게 되면서 입원을 해서 수술까지 급하게 마치게 되었고 초특급 VIP들만 따로 묵는다는 병동에 머무르게 되었어요. 그 VIP 병동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철저하냐면요. 일반 의사들도 발도 디딜 수 없게 출입카드를 찍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병동이었어요. 당연히 우리 남편이고 동서들이고 그 병동에는 발을 디딜 수 없고 병원에서도 몇 명만 따로 선출한 의사들만 들어갈 수 있는 병동이었죠. 하지만 우리 남편은 사위이기도 했고 우리 친정엄마가 불편하신 곳은 없는지 알뜰살뜰 살피느라 VIP 병동에 하루에 두세 번씩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출입카드가 없다는 걸 뻔히 아는 다른 의사들이 어떻게 VIP 병동에 들어간 거냐고 남편에게 캐묻기 시작하면서 병원에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죠.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글쎄 이상하게 와전이 되면서 동서들의 귀에도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저 아주버님, 혹시 VIP 병동에는 무슨 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는 거 아세요? 아주버님이 병원장님 딸이랑 새장가 가려고 한다면서. 지금 아주버님이 불륜에 저지르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아요. 그거 진짜예요? 저도 그 소문 들었어요. 저는 병원장님 딸이 아니라 대단한 집안 자재를 물었다고 하던데. 진짜 새장가 가는 건 맞아요? 그 말에 저희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동서들을 상종도 하지 않고 지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소문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가라앉지도 않았고요. 저희 친가에서 내는 기부금이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병원에서도 저희 남편이 저희 집안 사위인 걸 알았고요. 병원장도 우리 남편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 기회에 더 잘해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던 건지 뭔지 남편을 승진까지 시켜준 겁니다. 갑자기 병원 주축들인 의사들 사이에 끼게 된 우리 남편을 보면서 동서들은 점점 더 미궁 상태에 빠져들게 되었던 거죠. 시어머니까지 합세해서 동서들이랑 서로 뭐 때문에 우리 남편이 갑자기 병원 주축들 무리에 끼게 된 건지 추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시댁에서도 그냥 우리 남편이 능력이 좋아서 라고 생각했지만 갑작스러운 승진까지 겹치니까 정말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신 거죠. 거기다가 소문이 자꾸 대단한 집 딸이다, 아니다, 병원장 딸이다 하니까 우리 시어머니의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래도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한 저와는 천지 차이가 나는 여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차라리 남편이 바람을 피우길 바라는 건지 뭔지, 대단한 집 딸이랑 재혼을 시킬 생각에 신이라도 난 건지 저를 더욱 멸시하기 시작했어요.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같은 생활이 쭉 이어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또 한 번 결정적으로 저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친구들이랑 하는 여행 개모임이 있었는데 갯돈이 꽤 많이 모였다고 하면서 하와이로 여행을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여행 가시는데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보니까 시어머니가 제 말에는 대꾸조차 해주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소문에 확신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았고, 어차피 저랑 빨리 이혼을 해야 더 좋은 집안의 자제랑 재혼을 할 거라고 믿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러니 어떻게든 저를 쫓아낼 생각만 잔뜩 하고 계셨고, 저는 그런 시모에게 더는 미움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동서들은 저만 쏙 빼놓고 쥐들끼리 시어머니가 하와이 여행에 갔었을 경비를 보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돈을 준비해서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님, 이거 별거 안 되는 돈이긴 하지만 여행 가서 맛있는 거 하나 더 사드시라고 드려요. 여행 잘 다녀오세요. 예, 예. 고작 이 돈 가지고 뭘 사 먹고 하라는 거니? 이런 푼돈은 필요 없다. 둘째랑 셋째가 준 돈으로 충분하니까 이 돈은 네 살림에나 보태. 차갑게 돈 봉투를 돌려주시는데 정말 서운한 마음과 서러운 마음이 뒤섞여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본격적인 일은 시어머니가 하와이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어머니가 동서들만 불러다가 선물을 주시고 여행 다녀온 자랑 이야기를 늘어놓으셨을 텐데 저까지 시댁으로 부르셨더라고요. 내심 기대가 되기도 했죠. 늘 동서들에게 선물을 사다 주시는 걸 동서들의 SNS 사진들을 보고 알았기에 이번에는 제 것까지 준비를 하셨나 싶었거든요. 시댁에 찾아가니 이미 동서들이랑 같이 이야기꽃이 피어져 있길래 은근슬쩍 낑겨서 시어머니 이야기를 한참 동안 경청했어요.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선물을 사왔다면서 봉투를 쫙 꺼내는데 저를 쓱 위아래로 쳐다보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선물을 좀 사왔는데 돈도 잘 벌고 학벌도 높은 순으로 선물을 나눠줄까 싶거든. 먼저 우리 둘째 며느리. 물론 우리 셋째 며느리도 의사지만 둘째가 S대 출신이니까 이거 가져가고
셋째는 이걸로 가져가면 되겠구나. 설마 지금 내가 학벌 순으로 줬다고 불만 있는 건 아니지? 이래 보여도 이거 둘 다 명품이야. 아, 그럴 리가 있나요,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잘 쓸게요. 어머, 이거 제가 딱 찾던 디자인이었어요. 저희가 드린 용돈으로 저희 선물 사오신 건 아니죠? 어머님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드린 돈인데.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저도 마음에 쏙 들어요. 동서들에게 명품을 하나씩 턱턱 안겨주시더라고요. 동서들은 당연히 입이 귀에 걸려서 선물 포장부터 뜯어버리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뒤에 둔 선물 하나가 더 있다는 걸 확인하고는 아유, 언제 주시려나 멀뚱멀뚱 시어머니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픽 비웃으면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예, 너는 집에서 살림이나 하면서 백수처럼 돈도 안 벌고 살고 학벌이랄 것도 겨우 초등학교 졸업이 끝인 주제. 뭘 기대하고 온 거냐? 내가 학벌에 돈 버는 순으로 선물 주겠다고 하지 않았냐? 뭐 너한테는 쓰레기라도 얹어줄까? 기대하는 눈빛이 아주 꼴사납구나. 그 말을 듣는데 순간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수치심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더라고요. 정말 화끈화끈거려서 순간 손으로 볼을 만져보니까 마치 화상을 입은 사람처럼 볼이 뜨거운데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제가 막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으니 동서들이 한마디씩 보태기 시작하는데 정말 쥐구멍에 숨고 싶었어요. 초졸? 어머, 형님, 중고등학교도 못 나온 초등학교 졸업이 학벌이 끝이라고요? 아, 형님 무슨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요? 학교도 없는 산골 동네? 어머, 나 고등학교도 졸업 못한 사람 태어나서 처음 봐. 초등학교 졸업이라니? 형님, 그 한글은 읽을 줄 알아요? 어떻게 정말. 형님, 집이 그렇게 가난했어요? 바로 공장에 가서 일이라도 한 거야, 뭐야. 형님 아팠다는 것도 공장 가서 일해서 아팠던 거죠. 동서, 요즘은 공장에서 일을 하려고 해도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가능할걸? 혹시 어디 길바닥에서 그거리라도 했던 거 아니야? 이러니까 아주버님이 바람을 피우지. 수진이 이렇게나 안 맞는데 어디 대화가 통하기라도 하겠어? 우리 아주버님 정말 잘된 일이네. 그러니까요. 대단한 집딸이라고 하던데 수준 차이도 나지 않을 거고 잘된 거죠. 원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아이 근데 그 우리 아들이 진짜 바람을 피우는 게 맞긴 하다냐? 어찌 나한테는 그 여자를 소개시켜준다는 말도 없고 연락도 없고 말이야. 맨날 VIP 병동에 들락날락 한다던데요. 거기 정말 아무나 가는 곳 아니에요. 저도 아직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어머님, 생각해 보세요. 큰형님이라고 부르기도 쪽팔리게 초졸인 여자랑 우리 아주버님처럼 능력 있는 분이 어떻게 오래 살 수 있겠어요? 초졸 와이프라니. 아, 쪽팔려서 어디 소개도 못 시켜주겠네.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모욕에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시어머니와 동서들을 내려다보고 있으니 제 꼴이 아주 우습다는 듯이 저를 올려다보면서 비웃는데 이 수모를 전부 갚아주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지금 했던 말 당장 사과하세요. 그러면 저도 더 이상 캐묻지 않을게요. 만약 지금 한 말 사과 안 하면 앞으로 큰 코 다칠지 모릅니다.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어머니와 동서들은 배꼽을 잡으면서 웃더라고요. 제 말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전혀 상상도 못하는 거죠. 저에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한다더니 초졸이라 그런가 엄청나게 용감하다면서 박수까지 쳐대는데 눈물이 저도 모르게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아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바로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이번에 남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암센터 짓는다고 얼마 기부해달라고 했었지? 50억? 100억? 그거 해주지 마.
거기 아주 인성 쓰레기인 의사 둘 때문에 못 해주겠다고 해. 그러니까 동서들이랑 시어머니가 더 큰 소리로 깔깔거리면서 웃더라고요.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나대는 꼴이 정말 꼴 보기 싫었어요. 저를 막 삿대질까지 해가면서 드라마 보고 따라하는 거냐면서 개그 프로그램이 따로 없다고 자기들끼리 난리 법석을 떠는데 저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빠에게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거 돈 못 해주겠다고 해. 김민희라는 의사랑 이정미라는 의사 둘 때문에 못 주겠다고 해. 제가 동서들의 실명까지 거론을 하자 그제서야 웃음을 딱 멈추고 눈을 가늘게 뜨고는 저를 보더라고요. 분위기가 순식간에 가라앉자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예. 니네 집이 중국에서 뭐 장사한다고 하더니 50억, 100억? 그게 네 집의 이름이니? 애들 말대로 드라마를 넘어왔구나. 그런 식으로 허세 떠는 건 어디서 배웠니? 너 설마 우리 아들 앞에서도 100억이니 뭐니 운운하면서 꼬신 건 아니지? 어머님, 저희 집이 중국에서 가동하는 공장만 7개예요. 50억, 100억? 여태 병원에 기부했던 금액만 따지면 그거 훌쩍 넘겨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보다 빨리 수술하고 회복도 했겠죠.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어머니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혀를 끌끌 차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제 말을 전혀 못 믿는다는 눈치가 보이길래 저도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에 저는 더욱 이를 갈게 되었죠. 너 무슨 정신병이라도 걸린 거 아니냐? 심장수술인지 뭔지가 아니라 네 뇌를 다친 거 아니냐고. 아휴, 우리 아들 빨리 이혼시키고 좋은 집 처자랑 재혼을 시켜야지. 저러다가 정신병에 못 태어나와서 사고 치고 다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 내가 무서워서 살 수가 있나? 어머님, 그 잘난 VIP 병동에 저희 친정엄마가 허리 디스크로 입원해 계세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사위 자격으로 인사하러 간 거고요. 그 잘난 첫째 아들도 함부로 갈 수 없는 곳이라서 의사 가운 입고 못 가는 곳이라고요. 근데 뭐라고요? 바람? 있는 집 딸이랑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랑 동서들이 눈을 또 가늘게 뜨면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의심을 하는 얼굴로 궁금해하며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말로 설명해봐야 비웃음만 가득 쌀 것 같아서 말을 아끼기로 했어요. 내일 되면 알겠죠. 아빠가 지금 말한다고 했으니까. 내일 병원장이 결단을 내리겠지. 돈이 먼저인지 아니면 본인 병원 소속 의사가 먼저인지. 형님, 정말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 건데 정신과 상담이라도 받아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주버님도 걱정이 되네요. 그런 말로 나를 깎아내리려고 하지 마. 하룻밤만 지나면 다들 알게 될 텐데. 뭐 울면서 매달리지나 말라고.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전부 털어놓았더니 우리 남편이 당장이라도 시댁에 쳐들어갈 기세로 화가 나서 씩씩거리더라고요.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어쩔 줄 몰라 주먹을 불끈 쥐는 걸 보니까 오히려 제가 더 차분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 전화로 인해서 아빠가 놀라셨는지 뭔지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하시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셨고 친정엄마까지 집으로 찾아와서는 저희 남편을 쥐잡듯이 잡았습니다. 제가 평소에 남들에게 피해가 갈 만한 일을 전혀 하지 않는데 이성을 잃고 돈지랄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친정 부모님께서는 무슨 일인가 싶었던 거죠. 기부를 항상 좋은 마음으로만 진행하다가 이번에는 좀 조건을 걸고 하자고 하니까 단단히 무슨 일이 생겼구나 싶으셨나 봅니다. 결국 모든 시집살이와 시댁에서 저를 무시하고 멸시한 이야기들을 남편의 입으로 친정 부모님께 전달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 충격에 말을 잇지도 못하시고 계시다가 남편에게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어떻게 감히 자네가 우리 귀한 딸을 그런 취급을 받고 살게 만들어.
그러라고 내가 병원장한테 우리 사위 잘 봐달라고 한 줄 알아? 남편은 자기가 다 모자란 탓이라면서 죄송하다고 우리 부모님께 빌었고, 저는 남편은 잘못한 게 없다며 남편의 편을 들어주었어요. 한바탕 폭풍이 지나가고 아빠는 저의 동서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이를 바득바득 갈았고요. 대망의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동서들에게서 미친 듯이 전화가 오는데 드디어 터질 게 터졌구나 싶더라니까요.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을 반겨주는데 뒤에 동서들이랑 시모까지 전부 찾아왔더라고요. 그날 병원에 가니까 아주 크게 한바탕 뒤집어졌대요. 병원장이 동서들을 불러다가 너네 때문에 100억대의 기부금이 다 날아가게 생겼다고 난리를 쳤대요. 동서들은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고 있는데 병원장이 글쎄 지방에 있는 분원으로 내려가라고 통보를 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말이 좋아서 분원이지 정말 시골에 있는 보건소 수준의 병원이고 자원봉사하러 가는 거 아니면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수준의 시설이었거든요. 당연히 동서들은 이건 부당한 발령이라고 하면서 병원장에게 반기를 들었는데 병원장이 그러면 100억을 가지고 오라고 했대요. 말이 통하지도 않고 아무리 빌어도 병원장이 망부석처럼 버티고 보니까 결국 시어머니까지 합세해서 저한테 빌려고 온 겁니다. 남편은 동서들과 시모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저만 바라보고 있었고요. 결국 자존심을 다 굽힌 시어머니와 동서들은 제 발 앞에서 바짝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하는데 정말 그때는 가슴이 쿵쾅쿵쾅 뛰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찌질한 사람들에게 설설 기고 눈치를 보면서 살았었는지 제가 참 바보같이 느껴졌어요. 강한 사람들 앞에서는 약한 척,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강한 척하는 전형적인 찌질이들이었죠. 저는 동서들에게 선언하듯이 절대로 봐줄 마음이 없다는 제 생각을 피력했어요. 내가 어제 분명히 지금 사과하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까지 했는데도 내 말을 전혀 믿지 않았던 죗값이라고 생각해. 동서들이 그동안 나 무시하고 우습게 여길 때마다 참고 넘어갔는데 이번만큼은 나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형님, 잘못했어요. 앞으로 정말 눈도 마주치지 않고 조용히 살게요. 푼원 가면 전 못 살아요. 거기 완전 오지나 다름없는 곳이에요. 형님, 저도 앞으로 잘할게요. 제가 형님 목까지 명절 일 다 할게요. 제발요. 우리 맏며느리가 이렇게 대단한 집안 딸인지도 모르고 내가 그동안 무시해서 미안했다. 제발 우리 아들 버리지 말아주렴. 셋이서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울고불고 하는데 우리 남편이 쪽팔려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저는 결국 셋 다 보지 않기로 하고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시댁에 일절 방문하는 일이 없었고 동서들은 결국 분원으로 발령을 가게 되면서 서방님들과 졸지에 주말 부부로 살게 되었어요. 둘째 동선에는 둘째 서방님이 주말 부부로 사는 게 힘들다면서 분원 근처에 작은 약국을 개원해서 이사를 아예 갔는데 장사도 잘 안 되고 파리만 날려서 힘들어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분원에서 버는 돈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점점 생활고에 시달린다고 시댁에 자꾸 손을 벌린대요. 그리고 셋째 서방님네는 결국 주말 부부의 장벽을 이기지 못하고 이혼까지 하게 되었고요. 시어머니는 그 뒤로 제 눈치를 보면서 말도 제대로 못 붙이면서 살고 있고요. 저는 시아버지 생신만 따로 챙기면서 살고 있는 중이랍니다. 가끔 가다가 시어머니가 시댁에 부르고 싶어 하는 것 같지만 남편이 든든하게 제 편을 들어주고 벽을 만들어주고 있어서 부딪힐 일은 전혀 없어요. 만약 남편이 전형적인 남자들처럼 요 입으로만 효도를 하는 인간이었다면 당연히 이혼을 했겠죠. 우리 친정엄마는 허리 디스크가 치료되자마자 앞으로는 아빠와 함께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하시면서 서울에 있는 모든 짐을 정리하시고 중국으로 떠나셨어요. 저는 덕분에 남편과 함께 명절이 되면 중국으로 넘어가서 여유롭게 친정 식구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시댁은 뭐 낙동강 오리알이나 다름없죠.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모르는 건데 당연히 베풀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하루빨리 반성을 하길 바랍니다. 우리 남편과 지금 딱 행복하지만 조금 더 행복해지려면 저도 언젠가는 시댁을 용서해야 할 날이 필요할지도 모르니까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